자, 네. 형사정책 중간과제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죄학 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네,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 범죄학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내용을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요약하고 서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해 보시오. 이제 지시사항을 한번 좀 살펴보면 먼저 간단한 목차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교재 표절, 학생 서로 간의 표절은 감점이고요. 교재의 인용을 권장함. 요게 이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표절은 안 되지만 인용은 권장함. 또 인용을 했을 때는 그대로 서술한 경우는 감점이지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술한 경우에는 점수를 더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교수님이 그 동영상 가이드 동영상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른 문헌을 추가로 참고한 경우에는 또 가점을 주고 형사정책 3장에서 7장까지를 잘 요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증주의 범죄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학자들도 많이 있고 그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자들, 모든 학자들을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자만 선택해서 정리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제명을 가지고 목차를 만들어 보면요. 먼저 세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죠. 고전주의 범죄학과 실증주의 범죄학과 범죄학에는 비판 범죄학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이 나와야 됩니다. 각자의 주장, 학자가 어떤 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각 그 범죄학의 특징들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목차를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목차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과제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한 목차를 만들어도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앞에 서론과 결론을 붙여도 되는 거죠. 여기에 서론을 하나 작성을 하고 여기를 본론으로 만들고 마지막에 또 결론을 작성한 이런 식의 목차를 만들어서 과제물을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 목차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전주의 범죄학입니다. 그 각각의 고전주의 범죄학이라든지 실증주의 범죄학 그리고 비판 범죄학은 우리 교재 3장에서 7장까지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교재 내용을 잘 보시고 요약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용 부분만 인용 표시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들 특히 각각 범죄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대표적인 학자를 소개를 하고 그 학자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그 관련 부분들은 우리 교재에서 제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고전주의 범죄학입니다. 고전주의 범죄학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런 선택, 이런 인간을 바탕으로 해서 정상적인 해결처가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범죄 사이에 어떤 게 더 이익인지 이거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범죄는 어떤 실증주의 범죄학 뒤에 다시 배우겠지만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그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각각의
사람 안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는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 범죄는 자유로운 선택이다. 그래서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이게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고전주의 범죄학은 비결정론입니다. 즉 누구든지 잠재적인 범죄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에 의해서 일반적인 해결책과 범죄 중에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인간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범죄인과 비범죄인은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 자, 범죄는 그래서 범죄의 발생 원인을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적인 선택을 하는 인간의 자유 선택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예방책의 하나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자,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인간이 범죄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없도록 그 형벌, 여기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형벌을 줘야 되고, 그래서 형벌은 엄격하고 분명하고 신속하게 형벌을 만들수록 그 범죄 행위를 더 잘 통제한다라고 한다는 것이 고전주의 범죄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벌 제도를 잘 정비를 해야 된다. 이게 고전주의의 범죄학의 특징이고요. 이러한 특징에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모든 대표적인 학자가 베카리아랑 벤담이 있는데 이 베카리아와 벤담이 주장하는 그 주장들이 이러한 특징이 공통적으로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형벌에 대해서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면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형벌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게 응보형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형벌을 통해서 다른 어떤 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형벌을 통해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단순한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형벌이지 그 형벌을 가지고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나중에 뒤에서 보시겠지만 실증주의 범죄학과의 또 차이입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범죄학은 형벌 자체가 목적이고 응보형주의라고 한다. 이거를. 그리고 형벌은 이 범죄 행위, 인간이 저지른 범죄 행위와 비례해서 형벌을 줘야 된다. 고전주의 범죄학의 형벌에 대한 또 특징은 국가의 형벌권을 제한을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자유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형사사법제도를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범죄 형벌에 대해서는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객관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그 죄를 저지른 그 범죄인을 대상으로 형벌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 범죄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 그 사건을 대상으로 형벌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형사 처벌의 근거는 범죄인 개인이 아니라 범죄 사실에 기반을 둬야 된다. 여기 나중에 뒤에 보이시겠지만 실증주의에서는 주관주의입니다. 실증주의에서는 주관주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형사 처벌이 대상이 범죄인을 대상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 똑같이 어떤 물건을 절도를 했어도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이 범죄 행위, 사건 이거를 절도라는 그 범죄 행위를 따라서 이제 처벌을 하니까 둘 사이에 크게 차이가 없겠지만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주관주의 그 같은 절도를 했어도 A라는 범죄인과 B라는 범죄인의 각각의 성향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전주의 범죄학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러한 특징들을 요약을 해서 특징 부분에는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베카리아와 벤담이 각각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는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교재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페이지 교재 한번 보시면요.
자, 39페이지부터 고전주의 범죄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고전주의 범죄학의 특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여기 이제 39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한 자유의지가 있고요. 이런 자유의지에 의해서 범죄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이익이 없다라는, 즉 범죄에 대한 형벌을 주어서 이 범죄를 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형벌은 엄격하고 분명하고 신속해야 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형벌 제도를 잘 정비를 해야 된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베카리아가 했던 내용,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가 설명이고, 여기는 이제 3장의 내용은 고전주의 범죄학이라든지 실증주의 범죄학, 비판 범죄학 전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역사를 다루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객관적인 부분만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고전주의 범죄학은 4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대략적인 개요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개요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55페이지에 고전주의 범죄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 그 각각의 학자별로 주장하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5페이지부터 이제 고전주의 범죄학의 내용 중에 각 학자별로 어떤 주장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베카리아 부분이 나오고요. 자,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비인도적인 형벌 폐지 또는 완화이다. 형사사법제도를 정비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와 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형벌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벌을 내리기 전에 먼저 법률에 의해서 그 형벌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된다. 우리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 형벌의 양은 책임의 양을 약간 넘어서는 것. 아까 말씀드린 이제 책임에 비례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형벌이 확실하고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부과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형사사법제도를 수립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주장들이 그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의 공통적인 거의 대부분의 이제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베카리아에 대한 내용은 이제 대표 학자가 이제 베카리아와 벤담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하워드든지 뒤에 두 명이 더 나오긴 하는데,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두 학자를 아마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은 여기 55페이지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적으시고 인용 표시만 잘 하시면 감점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벤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리주의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서 인간은 공리, 즉 이익을 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범죄가 더 이익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해결책이 더 이익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가 이익이면은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이익이면 정상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 형벌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벤담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가 형벌로서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범죄가 존재하기 마련이라고 주장하였다. 자, 요 내용이 이제 벤담의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벤담은 이제 보통 베카리아가 형사사법제도를 잘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비해서 벤담은 아까 앞쪽에서 보시면 벤담은 형사사법제와 별개로 그 감옥에 대한 모델을 세웠죠. 여기는 이제 형벌도 중요하지만 특히 관심을 가졌던 거는 감옥 개혁을 주장을 한 겁니다. 감옥 개혁도 마찬가지로 형사사법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벤담에 대한 내용을 적으실 때는 감옥 개혁을 주장했다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외에도 고전주의 학파를 고전주의 학파에 대한 더 내용은 페스탈로치, 교육형 사상,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예방책으로 교육을 중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포이에르 바흐라는 학자가 있는데 심리 강제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쾌락보다 형벌에 의해 더 큰 불쾌의 고통이 따르는 것을 알게 하는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범죄를 행하면 더 큰 불이익, 더 큰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주지시켜 줌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공통적인 다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은 다 이런 똑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학자들이 조금씩 그 공통적인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약간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범죄학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어려운 거는 복잡한 건 뒤에 나오는 이제 실증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이 조금 그나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증주의 범죄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주의 범죄학이 모든 인간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 선택은 합리적 이성적인 생각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고 그 선택이 범죄를 선택하는 것은 범죄를 통해서 이익 또는 쾌락이 더 있기 때문에 범죄를 선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쾌락에 대해서 범죄를 함으로써 즉 형벌을 주게 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즉 모든 인간들은 잠재적으로 범죄자일 수가 있다라는 의미이지만 실증주의 범죄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증주의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19세기 우리가 꽁트 사회학자가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실증주의 사회학인데 이게 이제 범죄학과 접목이 돼서 실증주의 범죄학이 나오게 된 거고요. 실증주의 범죄학이라는 거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범죄의 원인을 파악을 하고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범죄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범죄의 원인이 실증주의 범죄학은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그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아내서 해결하게 되면 범죄를 예방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상이고요. 그래서 범죄의 원인을 그 인간의 육체적인 어떤 유전적인 특징으로 보는 거는 범죄 생물학이고요. 그게 아니라 정신적인 특징, 어떤 지능이라든지 아니면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된다라는 것은 범죄 심리학.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주위 사회 환경으로부터 인해서 범죄 원인이 사회 환경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크게 범죄 사회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주의 범죄학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범죄 생물학과 범죄 심리학을 바탕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발달하면서 범죄 사회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기 범죄 생물학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실증주의 범죄학은 되게 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적으면 다 정리하게 되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5페이지가 더 훨씬 넘어가죠. 그래서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한두 대표 학자들만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도 실증주의 범죄학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만 두 명 정도, 세 명 정도만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정리하기가 쉽고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그나마 좀 있는 그 학자들만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설명은 여기 중요한 학자들은 다 설명을 좀 기본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 생물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신체적인 특징, 어떤 그런 신체적인 특징이 유전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자, 먼저 이 실증주의의 기본 사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증주의는 인간의 행위, 즉 범죄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외부의 힘에 작용한 결과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고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인간의 자유 의지가 의해서 범죄가 의지를 저지른다고 했지만 인간의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범죄 행위 또는 인간의 행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의 힘, 그 중에 생물적인 원인 또는 심리학적인 원인, 사회적인 그런 성질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가 결정된다. 또는 인간의 즉 범죄 행위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실증주의 범죄학은 이제 결정론을 따르고 있는 거죠. 범인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범인으로 태어난다, 범죄 행위를 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또 인간의 행위, 그런 범죄에 대해서 문제 해결 또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문제 그 행위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실증주의 범죄학의 기본 사상이고요. 실증주의 범죄학은 범죄는 외부의 힘에 발생하는 거고 또 범죄의 원인을 찾아서 변화시킴으로 범죄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실증주의 범죄학입니다. 그래서 기본 사상과 범죄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바탕을 두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범죄 생물학, 범죄 심리학, 범죄 사회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각각의 학파들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 생물학은 우리 교재 총 3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은 3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3장에서 전체적인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비판 범죄학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장에서 각각의 범죄 생물학이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5장과 6장에서 범죄 생물학, 범죄 심리학이 나오게 되고 범죄 사회학은 6장에서 범죄 사회학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여기 표시해 둔 부분들을 각각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중요한 학자, 대표 학자들을 설정을 해서 그 주장들을 펼치시면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각각의 주장들의 기본 사고는 사상과 이 기본 사상에 담겨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범죄가 저질러진다. 그 외부의 힘을 범죄 생물학에서는 인간 개인적인 육체적인 특징으로 봤고, 범죄 심리학에서는 정신적인 특징으로 봤고, 범죄 사회학에서는 어떤 사회 환경으로 본 거고요. 또 그 범죄 원인을 찾아내고 변화시킴으로 범죄를 줄일 수 있다. 범죄 해결책을 마련했는데, 그래서 범죄 생물학에서는 그러한 유전적인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제 격리를 시키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시하게 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범죄 심리학도 그러한 정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 격리시킨다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가 유심히 관찰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 있다. 또 범죄 사회학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회 환경에 놓여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집단을 잘 관찰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실중주의 범죄학의 특징들을 살펴봤고요. 각각의 학자, 대표 학자가 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범죄 생물학에서는 롬브르조와 고링이 대표 학자고요. 범죄 심리학에서는 대표적인 학자가 크게 이슈가 되는 학자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범죄 심리학은 내용이 너무 우리 교재도 적고 해서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롬브로조 고링 이 부분이 범죄 생물학의 최초의 실증주의 범죄학의 시조격이라서 롬브로조나 고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범죄 사회학의 뒤에 가면 범죄 사회학 그 학파와 학자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학파 정도를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실증주의 범죄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비판 범죄학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롬브로저랑 고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우리 교재 41페이지 범죄 생물학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실증주의 범죄학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나온 부분이고요. 자, 꽁트의 실증주의가 범죄학과 만나서 만든 게 실증주의 범죄학이고요. 이런 실증주의는 크게 두 가지 그 특징이 있다. 그 인간인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 이루어진다. 즉 범죄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고요. 때문에 그 외부의 힘이라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힘, 심리학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게 결정론이라고 하죠. 아까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비결정론이라고 한 거와 서로 비교가 되는 특징입니다. 또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행위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초기 범죄 생물학은 롬브로저가 있습니다. 롬브로저는 특별한 어떤 범죄인의 특징이 있고 이러한 범죄인의 특징이 격세유전,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유전이 된다는 거죠. 격세유전에서 유전된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범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생리적 범죄인은 그 범죄인은 과거 자기 조상들로부터 어떤 범죄인의 유전 그 신체적인 특징을 유전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범죄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대표적인 이제 그 사회학 실증주의 범죄학 중에 그 범죄 생물학자는 롬브로저고요. 자, 페리나
이탈리아 같은 이탈리아 학파긴 하지만 내용이 좀 적기 때문에 롬브로저가 가장 큰 주요한 범죄 생물학자입니다. 또 범죄 생물학은 유전 이론 또는 체형 이론이 있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롬브로저는 유전 이론입니다. 유전. 어떤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는 유전자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체형 이론은 특별한 체형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신체적인 체형이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특별한 신체형 체형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범죄 심리학은 정신적인 측면, 정신적인 장애와 범죄와 관련이 있다. 자, 범죄 생물학과 범죄 심리학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5장에 있습니다. 5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 보면 자, 69페이지부터가 롬브로저 범죄 생물학자, 대표적인 범죄 생물학자인 롬브로저가 한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69페이지 그 두째 70페이지 윗부분까지가 롬브로저가 했던 주장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롬브로저는 어떤 범죄인의 특별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신체적 특징은 뭐 머리 크기, 형태 이상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 큰 턱,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귀, 긴 팔. 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러한 열등적인 특징들이 격세 유전으로 계속 후대에 유전이 된다.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요인은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거를 생리적 범죄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생리적 범죄인에 대해서는 보시면 이제 제거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를 해결할 수 있다. 좀 극단적인 좀 사고죠. 자, 이렇게 해서 롬브로저의 범죄 생물학은 주장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뒤에 75페이지에 또 범죄 생물학에 대해서 롬브로저와 고링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3장에서 전체적인 범죄 학파에 대해서 한번 나오고요. 또 각각의 4장은 고전주의 범죄학, 5장은 그 실증주의 범죄학 중에 범죄 생물학, 범죄 심리학, 6장은 범죄 사회학, 7장은 비판 범죄학 이렇게 나가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정리해 드린 요 페이지 안에 보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요 페이지를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롬브로저는 세 군데에 걸쳐서 범죄 생물학에 대한 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75페이지에 또 보시면 롬브로저와 고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또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특별한 신체적인 특징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범죄를 저지른 주요 원인들이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롬브로저 범죄 생물학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범죄 심리학은 큰 어떤 대표 학자가 내용을 정리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특징, 뭐 지능이라든지 또는 성격에 의해서 유전이 된다. 그래서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정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범죄인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생물학과 심리학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간의
육체나 정신으로부터 범죄 행위가 결정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범죄 생물학 중에 롬브로조가 정리가 되면 아마 심리학은 굳이 정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범죄 사회학도 내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요. 자, 범죄 사회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범죄 사회학은 특별한 어떤 사회 환경이 범죄를 발생시키는 범죄 행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의미고요. 또 이러한 사회 원인들을 잘 관찰을 하고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분석을 하게 되면 범죄를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뒤르켐이 시작을 했습니다. 범죄 사회학 초기에 사회 환경이 범죄 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그 대표적인 학자가 초기는 뒤르켐의 아노미라는 이론이고요.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그 뒤로 쭉 사회학자들이 범죄 학에 관심을 두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르켐의 아노미는 반드시 아마 넣어 주시는 게 아마 제 생각엔 좋을 것 같고요. 자, 뒤르켐의 아노미라는 게 무엇이냐면 아노미는 사회가 근대나 현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서 그런 사회 규범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사회 규범이 우리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산업혁명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런 사회적인 규범이 흔들리고 붕괴될 때, 그래서 과거의 규범들은 이제 붕괴되고 새로운 규범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그런 급격한 사회 변화 기간 동안에 어떠한 사회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 아노미라는 상태라고 하고요. 뒤르켐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이런 아노미 상태에서 이제 범죄는 정상적인 인간 행위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에서는 범죄라는 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다. 그래서 범죄의 역할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사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사회든지 범죄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범죄의 역할은 그 사회 대다수 인원들이 그 사회 관습, 우리 교재에서는 집합 의식이라고 했는데요. 이 집합을 잘 지키는, 관습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범죄에 대한 어떤 처벌이 그 사람들에게는 도덕적인 우월감을 주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만든다. 그래서 뒤르켐은 모든 사회에서 범죄는 정상적인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범죄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사회라면은 낮은 단계의 범죄가 또는 이제 비도덕적인 행위가 그게 범죄가 된다라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만한 것들에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것들은 범죄는 아니죠. 단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건데, 만약에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그 규범을 잘 지켜서 범죄가 점점 없어진다. 그러면 모든 사회는 범죄가 있어야 되고, 그 범죄의 역할들은 그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그 규범을 잘 지키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그런 범죄가 아닌 그런 비도덕적인 행위가 결국은 범죄가 없어짐으로써 이 비도덕적인 부분이 다시 범죄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가 되는 그 레벨이 점점 낮아진다. 범죄가 없어질수록. 그러니까 모든 사회들은 결국은 범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범죄의 역할은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좀 되새기시면 아마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듀르켐의 아노미에 의해서 최초로 아마 범죄 사회학을 아마 저기 만든 학자고요. 듀르켐의 주장에 의해서 이제 사회적인 환경에서 범죄가 발생이 된다. 범죄 원인이 된다. 범죄가.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재 44페이지와 또 73페이지에서 듀르켐의 아노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 두 페이지 두 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시고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머튼의 긴장 이론. 이것도 듀르켐의 아노미를 이렇게 전수를 받아서 머튼이 긴장 이론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회 전체의 어떤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인 수단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회 구성 간의 긴장 관계를 이루게 되고, 자,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각각 어떤 적응을 하게 되는 유형이 있는데 이런 5가지의 유형이 있다. 사회의 목표와 그러한 수단 간의 분류로 인해서 이런 5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혁신형과 반역형 중에서 범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자, 요거는 우리 95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95페이지 위쪽 부분에 머튼의 긴장 이론이 나오게 되고요. 자, 머튼이 주장하는 긴장 이론은 1차적인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서로 분리가 됨으로써 서로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보세요. 현대 사회는 물질적인 성공만을 삶의 목표로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분비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목표와 수단의 분리, 이로 인해서 심리적인 긴장 상황을 만들게 되고, 머튼은 이거를 아노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듀르켐의 아노미와는 약간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머튼은 따로 머튼의 아노미는 목표와 수단의 분리로 인한 심리적인 긴장 상황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래서 머튼은 총 5가지 수능형 이러한 긴장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을 하게 되는지, 사회에 순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회에 불법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수단으로 목표를 이제 이루게 되는 혁신형이 있고 또는 의례형이 있고 도피형이 있고 반역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런 불법을 저지른 혁신형이나 또는 반역형 중에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런 사회 환경 중에 긴장되는 그런 사회 환경으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한 게 머튼의 긴장 이론입니다. 또 하위 문화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하위 문화 이론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미국의 할렘가라든지 어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특정한 지역이 있죠. 그런 특정한 지역은 특별한 그 지역의 하위 문화를 이루어내고요. 자, 여기 도시의 특정한 지역에 작용하는 사회적인 힘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거고, 이러한 어떤 도시의 특정한 지역에서 그 지역만의 특수한 어떤 문화, 그리고 이 하위 문화가 범죄적 하위 문화가인 경우에 이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관련 내용이 97페이지,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서덜랜드 학습 이론. 이거는 범죄는 학습된다라는 겁니다. 범죄는 주로 친밀한 사람들과의 상호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라는 거고요. 모든 범죄
행위가 그런 그 범죄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해서 범죄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이 비우호적인 생각보다 더 클 때 범죄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를 차별적인 접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덜랜드 학습 이론은 총 9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한번 보시면 100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재 100페이지에 보시면 서덜랜드의 주장은 총 9가지입니다.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 범죄 행위는 학습이 되고, 둘째, 범죄 행위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해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학습이 되는 거고, 자, 셋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 속에서 발생을 하고, 넷째, 뭐 범죄 수법뿐만 아니라 어떤 태도라든지 마음가짐까지도 학습이 되는 거고, 다섯째, 범죄의 동기나 충동은 법 규범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여섯째는 이제 법을 위반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기보다 좋게 생각할 때 법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때 범죄자가 된다는 거고요. 일곱째, 학습의 결과는 교재 접촉 빈도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우선 정도와 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덟째는 자, 그러한 범죄 행위를 배우는 과정은 우리가 일반적인 학습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메커니즘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거죠. 범죄를 배우는 게. 아홉째는 일반적인 욕구나 가치관의 표현이지만 자, 범죄 행위는 특별한 어떤 동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9가지에 대해서 서덜랜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제 이론. 통제 이론은 이 나머지 이론들과는 조금 사뭇 다른 게 뭐냐면 범죄를 어떤 식으로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생각이 주로 그쪽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지만 통제 이론은 모든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다른 이론들은 어떤 특정한 환경에 놓이는 사람만이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제 이론은 그게 아니라 범죄는 모든 인간들이 가만히 놔두면 그냥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다. 근데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느냐? 개인 또는 사회에 부여된 통제력 또는 억제력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한 통제가 약화되었을 때 범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사회 통제가 또는 개인 통제가 약화된 부분에서 범죄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게 통제 이론입니다. 우리 페이지 102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가 통제 이론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범죄 사회학에서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뒤르켐의 아노미랑 또 서덜랜드의 학습 이론, 그리고 통제 이론 정도까지 3개 정도에서 또는 각자가 정리를 좀 잘 할 수 있고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자를 한번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중지 범죄학은 뭐 이쪽 생물학 쪽에서 하나, 사회학 쪽에서 2학자 정도 선택을 해서 하면 네,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증주의 범죄학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고전주의 범죄학을. 자, 실증주의 범죄학은 목적형이라고 합니다. 아까 고전주의 범죄학이 어떤 목적을 형벌이 그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지 않았죠.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응보형주의라고 하거든요. 이에 반해서 실증주의 범죄학은
형벌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형벌이 있는 겁니다.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형벌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고 보호할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인 것 같고 서로 대비가 되는 거고요. 또 사회방위주의입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사회를 보호하고 구성원을 범죄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회방위주의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전주의 범죄학이 물론 이제 특별한 예방주의도 일반적인 그 예방주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모든 인간들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범죄자랑 비범죄자가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기본 사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범죄 예방의 대상이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방 예방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실증주의 범죄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결정론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죠.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나 정신적인 특징 또는 어떤 사회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은 범죄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범죄 예방의 대상은 어떤 특별한 대상입니다. 그러한 환경이라든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실증주의 범죄학은 목적형 사회방위 또는 특별예방주의라는 이런 형벌 이론을 가지고 있고요. 자, 범죄 이론 중에서는 아까 고전주의 범죄학을 할 때 객관주의를 따랐죠. 객관주의라는 것은 범죄 범죄 사실을 대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거죠. 범죄 행위를 한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주의인 반해 실증주의 범죄학은 주관주의다. 범죄 그 사실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자, 범죄라는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그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의 반사회적인 성격을 대상으로 그 형벌을 가해야 된다. 그래서 형벌에서는 주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형벌의 개별화, 사람마다 형벌을 달리 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고전주의 범죄학은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제 똑같이 형벌을 가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부정기형. 형벌을 가하는 때 이제 그 형기를 확정하지 않은 게 부정기형입니다. 부정기형과 보완 처분의 일원을 주장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고전주의 범죄학은 정기형, 부정기형을 반대합니다. 형벌과 보완 처분의 보완 처분은 아마 8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완 처분은, 형벌은 뭐 절도죄는 뭐 징역 몇 년 이게 정해져 있죠. 이게 정해져 있는 걸 정기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형기가 정해져 있는 거. 부정기형은 보통 보완 처분을 부정기형으로 많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보완 처분은 우리가 치료 보호나 치료 감호가 필요한 소년 범 또는 일반 범을 대상으로 할 때 치료 보호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뭐 1년, 2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보완 처분을 기간 없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정도면 됐다 했을 때 보완 처분에 대한 종료를 결정을 해야만 그게 보완 처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부정기형을 더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사회방위주의잖아요. 사회방위주의. 그리고 특별예방주의. 범죄를 저지르는 그 특별한 대상, 범죄인이 이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범죄인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부정기형을 더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실증주의 범죄학의 특징이고요. 이거에 반해서 정기형이라는 것은 서로 특징이 서로 대비가 된다는 거. 고전주의 범죄학과 실증주의 범죄학이. 자, 이렇게 해서 실증주의 범죄학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판 범죄학입니다. 비판 범죄학은 지금까지 배웠던, 설명을 드렸던 고전주의 범죄학이라든지 실증주의 범죄학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자, 고전주의 범죄학과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범죄 개념에 대해서 절대적인 범죄 개념을
따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상대적인 범죄 개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범죄라는 게 특정한 사회, 어떤 특정한 시대에 따라서 어떤 거는 범죄가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범죄가 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비판 범죄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범죄학과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어떤 사회에서는 범죄가 되고 어떤 사회에서는 범죄가 안 되고 어떤 집단에서는 범죄가 되고 어떤 집단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범죄라는 거는 어디를 갖다 놔도 이거는 범죄라는 거이고요. 하지만 이제 비판 범죄학에서는 이 범죄 개념의 상대성에 대해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상대적 범죄 개념을 통해서 비판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이 어떠한 개인의 특징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자유 의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회의 어떤 불평등한 사회 구조 또는 그런 불평등한 특정 사람들의 행위가 즉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돈이 없는 사람, 빽이 없는 사람 또는 사회에서 피지배 계급 이런 사람들의 행위가 범죄로 규정이 된다. 비판 범죄학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평등한 그런 사회 구조의 원인, 특히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 봉고스라는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서 비판 범죄학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경제 구조, 부에 의해서 불평등한 계급, 불평등한 사회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범죄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사회의 권력 관계 변화, 사회를 뒤집어야 된다는 거죠. 즉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사이에 그런 권력 관계가 변화가 돼야만 범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고요. 자,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법에 대한 입장은 이런 겁니다. 한 사회에서 서로 다른 계급은 서로 다른 집단적 이해관계를 갖고 계급 간의 갈등과 투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마르크스는 그거를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나눴죠. 그런 계급 간에는 항상 갈등과 투쟁이 있다. 그리고 법과 정치 영역에서는 그 지배 계급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법이. 그래서 피지배 계급인 노동자 계급에선 비도덕적 행위를 이제 범죄로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마르크스주의 입장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제 여기 이제 대표적인 학자는 마르크스, 엥겔스, 봉고라고 있는데요. 엥겔스는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의 비판 범죄학 기본적인 사상에 특별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대다수의 범죄는 노동자의 도덕적 타락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 범죄학의 기본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엥겔스는 범죄가 노동자의 도덕적인 타락이 범죄로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이 노동자의 도덕적인 타락은 불평등한 경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 교재에서 원초적인 반란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봉고는 조금 달리 설명합니다. 봉고도 마찬가지로 이 비판 범죄학의 기본적인 사상은 기본적으로 같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만 봉고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노동자만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상 그런 경쟁적인 성격상 모든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범죄적으로 만든다. 하지만 하층 계급에 특히 범죄자가 많은 이유는 이 범죄를 관리하고 범죄를 처벌하는 국가 그 기관이
그 하층 계급의 비도덕적 행위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재에서는 형사사법의 선택적 집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16페이지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1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18페이지부터 이제 엥겔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엥겔스의 주장한 내용들을 여기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9페이지 봉고가 주장한 봉고의 범죄 이론이 나옵니다. 이제 봉고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범죄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대신에 여기 보시면 실제로 사회에서 범죄는 대부분 하층 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하층 계급의 비도덕적 행위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국가기관에서 하지만 상층 계급의 비슷한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덜 단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사사법자원이 주로 하층 계급에 집중되기 때문에 범죄가 주로 하층 계급에 많아진다. 그래서 범죄라는 게 범죄 행위가 하층 계급에 많아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범죄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그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비판 범죄학 중에 아마 실증주의 범죄학이 조금 더 정리하시기에 조금 어렵진 않지만 좀 내용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좀 귀찮은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요 사회학 요 요약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학자들의 주장은 제가 첨부를 해드린 이 책 있죠. 볼드의 이론 범죄학이라는 책. 여기 책에 우리 교재랑 거의 순서가 비슷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고전주의 범죄학과 또 범죄 생물학 또 각 범죄 사회학 그 뒤쪽에 보시면 이제 마르크스 쪽에 가면 비판 범죄학 여기에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다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선택하신 대표 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그쪽에서 하나씩 이제 인용을 하시게 되면 교수님이 원하는 다른 문헌을 추가로 참고한 경우에 해당돼서 아마 점수를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제물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네, 어떻게 잘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